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 나는 강태우. 42살. 건설 자재 유통회사 태우산업 대표. 직원수 230명. 연매출 800억. 숫자로 보면 성공한 남자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 그 숫자들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굴러가는 거야. 내가 애써서 만든 게 아니라 아내가 죽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동안에도 알아서 굴러간 것들이야. 5년 전 일이야. 11월이었어. 밤 11시쯤 됐을까. 나는 거래처 술자리에 있었고 지은이는 집에 혼자 있었어. 우리 집 경기도 분당 5층짜리 단독주택. 지은이가 2년 동안 직접 인테리어 고른 집. 작은 타일 하나까지 전부 지은이 취향이었어. 그날 밤 거기서 불이 났어. 원인은 1층 보일러실 배선 합선. 소방서 발표가 그랬어. 불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잡혔는데 집은 완전히 탔어. 잿더미. 지은이는 발견이 안 됐어. 실종이 아니야. 그냥 발견이 안 된 거야. 화재 강도가 너무 셌고 건물 구조가 무너졌고 수색팀이 3일 동안 뒤졌는데 6월 일부만 나왔어. 그게 끝이었어. 법원은 1년 뒤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나는 그냥 수락했어. 이유도 안 달았어. 싸울 기운이 없었거든.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숨 쉬는 것도 솔직히 귀찮았어. 지은이는 38이었어. 나보다 4살 어려. 결혼한 지 6년째 됐을 때 죽었어. 그 5년 동안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어. 회사는 부사장 박종현이 거의 다 돌렸고 나는 하루에 2~3시간만 얼굴 내밀었어. 밥은 먹었어. 잠도 잤어. 근데 그게 전부야.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이걸 해야 하나 생각하고 밤에 눈 감으면 내일도 이게 반복되겠지 생각하고 가끔 지인들이 연락해. 태우야, 이제 좀 털어버려. 지은이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랬어. 당신이 뭘 알아. 그냥 그렇게 살았어. 아무 감흥 없이. 근데 오늘 정확히 오늘 아침 7시 22분에 전화 한 통이 왔어. 모르는 번호. 경기도 시흥 쪽 번호더라고.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근데 왜인지 받았어. 강태우 씨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 나이 든 사람 같았어. 목소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났어. 마치 나쁜 소식 전하기 전에 수만 번 고르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만. 저는 시흥환경공단 소속 강점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나는 그냥 기다렸어. 빨리 말하라고 재촉할 기운도 없었어. 저희 쪽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폐기물 처리장인데요. 거기서 오늘 새벽에 한 여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잠깐 침묵이 있었어. 그분이 강지은 씨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멈췄어.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 강지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 이름이야. 나는 지금 차 안에 있어. 시흥 가는 고속도로. 조수석에 재킷만 던져놓고 혼자 달리고 있어. 손이 떨려. 핸들 잡는 손이 계속 떨려. 머릿속에서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 하나는 말도 안 돼. 지은이는 죽었어. 유골이 나왔어. 사망 선고까지 받았잖아. 누군가 신분증을 훔친 거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거나. 근데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0.1%라도. 그 생각이 지금 내 발을 엑셀에서 못되게 하고 있어. 5년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남자가 지금 시속 140으로 달리고 있어.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는다. 단지 익숙해질 뿐이다. 무감각해질 뿐이다. 매일 칼에 베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이 죽는 것처럼 그게 사람들이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야. 나는 안 나아졌어. 그냥 죽어 있었어. 화재 당일 밤 나는 술자리에 있었어. 거래처 이사 한 명이 억지로 끌고 간 자리였어.
지은이한테 미리 문자 보냈어.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지은이는 짧게 답했어. 응, 조심해서 와.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 전화는 밤 11시 47분에 왔어. 모르는 번호였고 처음엔 안 받았어. 술이 좀 돼 있었거든. 두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 강태우 씨 맞으십니까? 소방서입니다. 지금 분당 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술이 확 깼어. 나는 재킷도 못 챙기고 뛰어나왔어. 택시 잡는 동안 지은이한테 전화했어. 안 받았어. 다시 걸었어. 또 안 받았어. 세 번째에 연결됐어.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 숨소리만 들렸어. 가쁜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 타는 소리. 지은아. 지은아. 그때 들렸어. 태우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연기를 마신 것처럼 쉰 소리였어. 나 무서워. 그게 끝이었어. 전화가 끊겼어. 다시 걸었을 때는 연결이 안 됐어. 그 음성이 내 폰 통화 기록에 남아있어. 삭제를 못했어. 5년 동안 나는 가끔 그 번호로 전화를 눌러. 당연히 연결 안 되지. 지은이 폰은 화재로 소실됐으니까. 근데 그냥 눌러. 습관처럼. 태우야, 나 무서워. 이 말이 내 안에서 절대로 안 꺼져. 내가 조금만 일찍 받았으면, 술자리에 안 갔으면, 그날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니면 최소한 전화를 한 번만 더 빨리 받았으면. 사람들은 그런 말하지. 내 잘못이 아니야. 화재는 누구도 예상 못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맞는 말이랑 괜찮은 건 달라. 나는 괜찮지 않아. 지금도 괜찮지 않아. 지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침에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커피 2잔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 내가 일어났을 때 항상 식탁에 커피가 있었어. 그게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몰랐어. 잘 웃었어. 작은 것에. 편의점에서 새 과자 나온 거 발견했을 때, 드라마에서 반전 나왔을 때, 내가 별거 아닌 농담했을 때, 그냥 잘 웃었어. 소리 내서 웃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잔소리를 잘 안 했어. 대신 무언가 불만이 있으면 한참 지나서 조용히 말했어. 있잖아, 나 그때 좀 섭섭했어. 그렇게 쌓아뒀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 담담함이 때로는 미안했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놓쳤거든. 회식이니 출장이니. 지은이가 섭섭했다고 말하면 그때서야 아, 내가 또 그랬구나 했어. 그런 기회가 이제 없어. 사고 이후 1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회사에 나간 것도 기억 안 나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 누군가 내 통장에서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차에 기름이 채워지고 냉장고에 뭔가가 채워졌을 거야. 아마 회사 직원들이 챙긴 거겠지. 2년 차부터는 좀 살았어.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결제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게 반복됐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감정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였어. 지은이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 왜 거기 있었냐고. 왜 빨리 나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나서 그 화가 나 자신한테 다시 왔어.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 사이클이 5년 동안 계속됐어. 지금 나는 시흥 가는 길이야. 조수석 재킷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줍고 있어. 그냥 달리고 있어. 창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이른 아침이라 도로가 비어 있어. 내비게이션은 28분 남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져. 강지은 명의 신분증을 가진 여자. 나는 그게 지은이가 아닌 걸 알아. 이성적으로는 알아. 근데 그래도 이 손이 떨리는 건 5년 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갑자기 깨어나서 그런 것 같아. 그 음성. 태우야, 나 무서워. 그 목소리를 지키지 못한 남자가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로 달리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건넨 CCTV 영상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시흥환경공단 민원실은 작고 낡은 공간이었어.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 4개가 벽에 붙어 있었어.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강점식이라는 남자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60대 초반. 작업복 차림.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요. 나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어디 있습니까? 강점식이 잠깐 망설이더니 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 책상 위에 종이컵 2개, 그리고 노트북 하나. 일단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그가 노트북을 내 앞으로 돌렸어. CCTV 영상이었어. 화질이 썩 좋지 않았어. 타임스탬프는 오늘 새벽 4시 17분. 장소는 공단 외곽 펜스 근처.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 빈 골목. 가로등 하나. 바람에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 그러다 프레임 오른쪽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 여자였어. 걸음이 불안정했어. 한 손으로 펜스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어디서 주운 건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점퍼였어.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 카메라 방향으로 얼굴이 잠깐 돌아왔어.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 화질이 나빠서 또렷하진 않았어. 빛도 충분하지 않았어. 근데 그 윤곽, 턱선, 눈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 잠깐. 손이 저절로 노트북 쪽으로 갔어. 강점식이 멈춤 버튼을 눌렀어. 나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 픽셀이 뭉개진 화면이었어. 노이즈가 심했어. 근데 그게 지은이 얼굴이랑 달랐냐고? 달랐어.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근데 같았어. 느낌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흐릿한 영상 하나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내 몸이 먼저 반응했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 강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저희가 새벽에 발견했을 때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분증을 갖고 있길래 보니까 강지은 시명이었고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시흥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네. 응급실 쪽에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 주소. 시흥의료원까지는 차로 12분이었어. 나는 그 12분 동안 아무 생각도 못했어.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서로 반대되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어. 지은이는 죽었어. 유골이 나왔잖아. 근데 그 얼굴이 왜 저래? 사기일 수도 있어. 신분증 도용은 흔해. 근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어? 5년이야. 5년 동안 나는 저 사람이 없는 세상에 익숙해졌어. 아니 익숙해진 척했어.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잠깐 멈추면서 핸들을 꽉 잡았어. 손이 하얗게 됐어.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냥 확인이야. 아니면 된 거고.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어. 간호사가 올려다봤어.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송된 여성 환자 신원 미상. 강지은 명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강지은의 남편입니다. 간호사가 잠깐 뭔가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분이 지났어. 5분이 지났어. 나는 벽에 붙은 건강 포스터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 독감 예방접종, 혈압관리, 금연, 발소리가 들렸어. 간호사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 30대 남자 의사. 피곤한 얼굴이었어. 보호자분이세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의사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 그리고 나를 커튼 쪽으로 안내했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커튼이 열렸어.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 눈을 감고 있었어. 수액이 꽂혀 있었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펼쳐져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 5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어. 그건 분명 지은이었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살아있었어. 그게 확인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의사가 설명했어. 저체온증, 경도 탈수, 손발에 오래된 찰과상,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하다.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어. 지은이가 살아있어. 그것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 커튼 안에서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지은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 수액 맞으면서 그냥 누워 있었어. 의사가 말했어. 자극에 반응은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좀 더 봐야 합니다. 나는 병실 박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 살아있어. 근데 나를 몰라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몰랐어. 지은이는 이틀 뒤에 퇴원했어. 내가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했더니 담당 사회복지사가 나를 따로 불렀어. 30대 여자였어. 눈빛이 조심스러웠어. 강태호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환자분이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이 혼자 있다고. 딸. 나는 그 단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 지은이와 나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 결혼 6년 동안 임신도 없었어.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안 됐어. 그게 지은이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았어. 그러면 저 아이는 누구야? 사회복지사가 주소를 알고 있었어. 지은이가 의식에 돌아오면서 짧게 말했대. 시흥 정왕동. 골목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묘사가 구체적이었어. 공당 근처. 파란 지붕 창고 옆. 컨테이너. 나는 거기로 갔어. 찾는데 40분 걸렸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포기한 골목이었어.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어. 공단 외곽 지역이었는데 낮인데도 어두웠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판자와 비닐로 막아놓은 공간들이 있었어. 냄새가 났어. 음식물 쓰레기랑 기름 냄새가 섞인 것. 발밑에 뭔가 밟혔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이 살고 있었어. 파란 지붕 창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작은 컨테이너 2개가 붙어 있었어. 하나는 문이 잠겨 있었고 하나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 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어. 안에서 소리가 났어. 작은 소리. 뭔가를 긁는 소리. 아이가 혼자 있는 소리. 문을 두드렸어. 소리가 멈췄어.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였어. 여자아이.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 나는 해치러 온 사람 아니야. 내 엄마 아는 사람이야. 한참 침묵이 있었어. 그러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 틈 사이로 눈이 보였어. 검은 눈. 크고 날카로운 눈. 나를 위아래로 후었어. 아저씨 누구예요? 강태우라고 해. 내 엄마 좀 전에 병원에서 봤어.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또 침묵. 그러더니 문이 좀 더 열렸어. 아이는 작았어. 키가 크지 않았어. 마른 편이었어. 머리카락은 단발로 잘라져 있었는데 고르지 않았어. 누가 집에서 자른 것 같았어. 옷은 깨끗했어. 낡았지만 깨끗했어. 나이는 7이나 8? 많아야 9. 아이가 나를 보면서 문 앞에 딱 버티고 섰어. 들어오지 말라는 자세였어. 그리고 나서 말했어. 엄마 괴롭히지 마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 겁을 먹은 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경고하는 거였어. 어른한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 나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 이 아이가 지은이랑 살고 있었어. 여기서. 이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안을 잠깐 봤어. 좁았어. 한 평 남짓. 매트리스 하나.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지. 구석에 라면 봉지 몇 개. 작은 전기 버너. 그리고 벽에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어. 긴 머리. 웃고 있었어. 그 옆에 아이가 있었어.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뭔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 지은이가 여기서 살았어. 이 아이랑. 이 공간에서.
5년 동안. 아이가 다시 말했어. 엄마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작아졌어. 경고가 아니라 걱정이었어.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었어. 병원에 있어. 곧 와. 많이 기다렸지? 아이가 대답을 안 했어. 근데 문을 더 열었어. 그게 전부였어. 그게 이 아이가 나를 들어오게 한 이유였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 좁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앉았어. 아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계속 봤어. 경계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 그래도 더 이상 막아서지는 않았어. 밖에서 공단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 못했어. 지은이가 살아있었어. 근데 나를 몰랐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아이랑 살고 있었어.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다. 아이한테 이름을 들은 건 컨테이너 안에 앉은 지 20분쯤 지나서였어. 내가 먼저 물은 게 아니었어.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 나 최수아예요. 뜬금없었어. 근데 말투가 자기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처럼 들렸어.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 강태우야. 반가워 수아. 아저씨 진짜 엄마 알아요? 응. 어디서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옛날에 알았다고? 남편이었다고? 그 말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들릴지 감이 안 왔어. 오래전부터. 수아가 나를 빤히 봤어. 뭔가 더 물어볼 것 같았는데 안 물었어. 그냥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 창문 없는 컨테이너 안에 오후빛이 문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어. 지은이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어. 시흥의료원 사회복지사가 택시에 태워서 데려다 줬어. 내가 주소를 알려줬거든.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수아가 튀어나갔어. 엄마. 지은이가 수아를 받아 안았어. 무릎을 꿇고 아이를 꽉 껴안았어. 수액 자국이 남은 손으로. 아직 얼굴이 창백한 채로. 나는 그 장면을 문 옆에서 봤어. 5년 만에 보는 지은이었어. 살아있는 지은이.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더 야위었어. 머리카락은 길었는데 윤기가 없었어. 손등에 오래된 흉터 같은 게 보였어. 그리고 나를 봤어. 표정이 굳었어. 무서워하는 건 아니었어. 경계하는 거였어. 낯선 사람 보는 눈이었어. 누구세요? 그 말이 나를 관통했어. 6년을 같이 살았어.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셨어.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세요? 라고 했어. 나는 말이 안 나왔어. 수아가 지은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어. 엄마 병원 아는 사람이래.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지은이가 수아를 보고 다시 나를 봤어. 경계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 그래도 한 발짝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듯이. 나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었어.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아. 침대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 TV도 안 켰어. 폰도 안 봤어. 그냥 벽 보고 앉아 있었어. 지은이가 살아있어. 근데 나를 몰라. 수아라는 아이가 있어. 지은이 딸이야. 나이가 7이나 8. 지은이가 화재로 죽은 게 5년 전이야. 그럼 저 아이는? 계산을 하다가 멈췄어. 그 이유는 생각하기가 싫었어.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컨테이너 앞에 갔어. 지은이한테 연락처를 남겨두긴 했는데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 나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 또 오셨네요.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지은이가 수아를 봤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 어른이 결정할 일을 아이가 허락해주는 모양새였어. 두 사람이 오래 같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 나는 지은이 손을 봤어. 손등에 흉터가 3군데 있었어. 오래된 거였어. 아문 지 꽤 됐지만 날카로운 걸로 긁히거나 베인 자국이었어. 우연히 생기는 모양이 아니었어. 목 옆에도 뭔가 있었어.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안 보였는데 앉는 각도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 멍 자국 같았어.
오래됐지만 나는 직접 묻지 않았어. 지은이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대뜸 그 상처 어디서 났냐고 물을 수가 없었어. 대신 돌아서 물었어.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여기 오기 전엔요. 표정이 살짝 굳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 말을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었어. 의사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 해리 증상이 의심된다. 강한 심리적 충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화재에서 살아남은 거야. 근데 어떻게? 6골이 나왔는데. 나는 그날 밤 5년 전 화재 기록을 다시 꺼냈어. 당시 소방서 보고서, 사망 추정 근거, 6월 감식 결과. 읽으면서 이상한 게 눈에 걸렸어. 6월 감식 결과에 DNA 대조 기록이 없었어. 화재 강도가 너무 높아서 시료 확보가 불가했다고만 되어 있었어. 신원 확인 근거가 신분증이었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 신분증. 수아 나이를 다시 생각했어. 7이나 8. 지은이가 사라진 게 5년 전. 그 전에 임신한 거라면 화재 직전이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나는 지은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 우리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 그 시기에 지은이가 뭔가 이상했냐고? 돌이켜보면 모르겠어. 나는 그때 바빴어. 너무 바빴어. 놓친 게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지은이 몸의 상처들,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살아온 흔적, 기억을 잃은 채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발견된 것.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화재에서 누군가 살아남았어. 근데 세상에는 죽은 걸로 처리됐어. 그리고 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살았어. 숨어서. 그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 사고로 기억을 잃은 사람이 숨어 살지는 않아. 숨어 사는 사람은 뭔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지은이가 왜 죽은 척 해야 했는지. 진실을 파헤칠수록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시작은 보험이었어. 5년 전 화재 이후 지은이 사망으로 처리된 생명보험 수령 내역을 다시 꺼냈어. 당시 나는 그 돈을 받았는지도 제대로 몰랐어. 회사 경리팀이 처리했고 나는 사인만 했어. 7억 2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으로 추적했어.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3일 만에 법인 계좌로 빠져나갔어. 태우산업법인 계좌. 그리고 거기서 다시 분산됐어. 이상했어. 내가 지시한 이체가 아니었어. 그때부터 나는 파기 시작했어. 회사 재무팀 이 과장한테 연락했어. 5년 전 11월 전후법인 자금 이동 내역 전부 뽑아달라고. 이 과장이 말했어. 대표님 그게 갑자기 왜요? 나는 그냥 필요하다고 했어. 파일이 왔어. 나는 밤새 봤어. 숫자들 사이에서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나왔어. 박준혁. 박준혁은 내 형이었어. 친형은 아니야. 대학교 선배. 내가 22살 때 처음 만났어. 나는 집이 없었고 돈도 없었어. 박준혁이 자기 고시원 방을 내줬어. 밥도 사줬어.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 꺼냈을 때 종잣돈을 빌려준 것도 박준혁이었어. 형이라고 불렀어. 진짜 형처럼 생각했어. 태우산업 초창기에 같이 일했어. 지금은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고문으로 남아있었어. 회사 내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숫자들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 5년 전 11월. 화재 일주일 전부터 자금 움직임이 있었어. 박준영 명예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한 이체. 화재 보험금이 들어온 직후 같은 경로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화재 당일 박준혁은 해외에 있었어. 알리바이가 완벽했어. 너무 완벽했어. 나는 3일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지은이한테도, 수아한테도. 혼자 자료를 모았어. 당시 소방 감식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 화재 원인 보일러실 배선 합선. 근데 우리 집 보일러는 2년 전에 전체 교체했어. 새 배선이었어. 합선이 날 이유가 없었어. 당시에는 그냥 넘겼어.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안 따졌어. 그게 실수였어. 탐정사무소를 하나 찾았어. 개인 의뢰, 현금, 박준혁의 5년 전 행적과 지금 행적 전부 추적해달라고.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어.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 박준혁은 5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계좌로. 내가 사인한 적 없는 계약서들이 있었어. 위조였어. 누군가 내 사인을 흉내낸 거야. 규모가 컸어. 60억이 넘었어. 그리고 지은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 파일이 있었어. 5년 전 지은이가 회사 감사팀 직원한테 보낸 이메일 캡처. 탐정이 어떻게 입수한 건진 몰랐어. 지은이가 장부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어. 그 이메일 발송일이 화재 나흘 전이었어. 나는 박준혁한테 전화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어. 근데 그때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 전화를 받았어. 반가운 목소리였어. 태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바로 말했어. 형, 5년 전 11월 얘기 좀 하자. 침묵이 있었어. 길지 않았어. 2초? 3초? 무슨 얘기? 지은이 얘기. 전화가 끊겼어. 그게 신호였어. 그날 밤부터였어. 내 뒤에 차가 붙기 시작한 게.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 두 번째에 확신했어. 검은 SUV. 번호판이 계속 바뀌었어. 나는 지은이한테 연락했어. 지금 당장 수아 데리고 거기서 나와야 해. 지은이가 말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그냥 움직여야 해. 믿어줘. 지은이는 나를 믿을 이유가 없었어. 낯선 사람이잖아, 지은이한테는. 근데 잠깐 침묵이 있더니 말했어. 어디로요? 내가 지은이와 수아를 데려간 곳은 내 명의가 아닌 곳이었어. 대학 동창 오재원이 쓰지 않는 오피스텔. 월세도 오재원 명의. 나는 현금으로 줬어. 수아는 이동하는 내내 아무 말 안 했어. 짐이 비닐봉지 2개였어. 그게 전부였어. 오피스텔에 들어서면서 수아가 처음으로 말했어. 또 이사해요? 지은이가 수아 머리를 쓰다듬었어. 대답을 안 했어. 또.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 이 아이한테 이사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삶. 쫓기는 삶. 5년 동안 지은이가 살아온 방식이었어. 나는 그날 밤 오피스텔 복도에 서서 박종현한테 전화했어. 회사 부사장. 나 대신 5년 동안 회사를 돌린 남자. 박 부사장, 박준혁 고문 지금 어디 있어요? 박종현이 말했어. 오늘 오전에 해외 출장 나가셨는데요. 갑자기 일정이 잡혔다고. 나는 전화를 끊었어. 도망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박준혁이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직 몰랐어. 그 뒤에 더 큰 게 있었어. 내가 전화 한 통으로 건드린 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어.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 다음날 아침 수아가 혼자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선택해야 했다. 수아가 없어진 건 아침 8시 22분이었어. 편의점 CCTV를 확인하는데 20분 걸렸어. 수아가 편의점 들어가는 게 찍혔어. 음료수 하나 들고 계산하려는 순간 남자 2명이 들어왔어. 수아 옆에 섰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셋이 같이 나갔어.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었어. 수아가 저항하지 않았어. 뭔가 말을 들은 거야. 엄마가 기다린다 아니면 그 비슷한 말. 7살짜리한테 쓰는 방식이었어. 나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손이 하얗게 됐어. 지은이한테는 말 못했어. 아직 말 못했어. 지은이가 알면 뭘 할지 몰랐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걸 들으면 나는 일단 혼자 움직였어. 박준혁한테 문자가 왔어. 오전 10시 3분. 태우야.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지금이라도 멈추면 애는 돌려보낼게. 내가 가진 자료 전부 삭제하고 이 일에서 손 떼. 지은이도 어차피 기억 없잖아. 그냥 없던 일로 해. 읽는 동안 숨이 안 쉬어졌어.
애는 돌려보낼게. 수아를 볼모로 잡은 거야. 7살짜리 아이를.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 그리고 폰을 내려놨어.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 분노가 식은 게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였어. 너무 선명해져서 오히려 차가워지는 느낌. 선택지가 2개였어. 멈추거나 끝까지 가거나. 나는 박종현한테 전화했어. 박 부사장 나야. 지금 어디야? 사무실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오늘 이사회 소집할게. 긴급으로. 오후 2시. 잠깐 침묵이 있었어. 갑자기요? 안건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이사 직무정지. 네? 내 거야. 내가 내 직무정지 안건 올릴 거야. 그리고 회사 전체 외부 감사 신청할 거야. 5년치. 박종현이 말이 없었어. 나는 계속했어. 동시에 오늘 오전 중으로 금융감독원에 자료 넘길 거야. 내가 가진 거 전부. 박준영 명의 계좌 이동 내역이랑 위조 계약서. 언론사 2군데도 넣을 거야. 내가 직접. 대표님, 그러면 회사 망해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어.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 내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 수아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 아침부터 느낀 거야. 엄마니까. 나는 숨기지 않았어. 잠깐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 내가 찾아올게.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 우는 것도 아니었어. 눈이 차가워졌어. 누가요? 내가 해결할게. 누가냐고요? 나는 잠깐 지은이를 봤어.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어. 나를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눈은 내가 기억하는 지은이 눈이었어. 뭔가를 결정했을 때 나오는 눈. 박준혁이라는 사람이야. 지은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스쳤어. 표정에서. 아주 짧게. 기억이 건드려진 것 같은 반응이었어. 그 이름 알아요? 지은이가 자기 관자놀이를 짚었어.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 이름이. 나는 3군데에 동시에 움직였어.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자료 파일 통째로. 탐정 보고서 계좌 이동 내역 위조 계약서 스캔본. 오전 11시 40분. 기자 2명한테 파일 전송. 경제지 한 곳, 방송국 탐사보도팀 한 곳. 보도 시점은 그쪽 판단에 맡겼어. 단, 오늘 중으로 기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어. 오후 12시. 박준혁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 자료 이미 넘어갔어. 수아 이 시간 안에 돌려보내. 그게 형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수아가 돌아온 건 오후 1시 47분이었어. 오피스텔 앞 골목에 차가 서더니 수아가 내렸어. 혼자였어. 차는 바로 떠났어. 수아는 괜찮아 보였어. 겁을 먹긴 했지만 다치진 않았어. 손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 아까 사려던 음료수였어. 내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수아 얼굴을 확인했어. 어디 다쳤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 아저씨 얼굴이 더 이상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 안 나왔어. 지은이가 뒤에서 수아를 안았어.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그날 저녁 기사가 나왔어. 포털 메인에 걸렸어. 태우산업전 고문 박준혁 수십억 횡령 및 계약서 위조 혐의. 검찰 내사 착수. 나는 기사를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었어. 회사는 당분간 흔들릴 거야. 주가 떨어지고 거래처 연락 끊기고 기자들 몰려오겠지. 내 이름도 같이 나올 거야. 관리 소홀이니 뭐니. 욕도 먹겠지. 상관없었어. 5년 동안 지켜야 할 게 없어서 그냥 살았어. 이제는 지켜야 할 게 생겼어. 그게 달랐어. 밤에 수아가 잠든 뒤에 지은이가 나한테 왔어. 부엌 식탁. 마주 앉았어. 지은이가 따뜻한 물 2잔을 놓았어. 커피가 없어서. 저한테 뭔가 더 있죠. 내가 말했어. 응. 말해줄 거예요? 나는 잠깐 지은이를 봤어. 언제 말해야 하는지 몰랐어. 남편이었다고. 6년을 같이 살았다고.
근데 그 말이 지은이한테 지금 어떻게 들릴지 천천히 말할게. 준비가 됐을 때 지은이가 따뜻한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 오늘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쳤어. 낯선 사람 보는 눈이 아니었어. 완전히 아는 눈도 아니었어. 그 중간 어딘가였어. 나는 그걸로 충분했어. 지금은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 이제 나는 예전의 강태우가 아니다. 박준혁은 사흘 뒤에 잡혔어. 인천공항에서였어. 해외로 빠지려다 출국 금지에 걸렸어. 검찰이 빠르게 움직인 건 내가 넘긴 자료가 워낙 구체적이어서였어. 계좌번호, 날짜, 금액, 위조 서명, 대조 자료까지 부인할 여지가 없었어. 체포 소식을 나는 뉴스로 들었어. 수아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 오후였는데 낮잠이 들었어. 지은이가 수아 이불을 여며주고 부엌으로 나왔어. 잡혔대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 지은이가 아무 말 안 했어. 창밖을 잠깐 봤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 표정에서 안도인지 공허인지 구분이 안 됐어. 그러다 말했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아직 몰라. 박준혁 뒤에 더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일 급한 불은 껐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게 다였어. 극적인 장면 같은 건 없었어. 나는 그 즈음 많이 달라져 있었어. 예전 강태우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귀찮은 사람이었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 지은이가 죽은 뒤로 5년 동안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없었어. 그냥 흘러갔어. 지금은 달랐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해야 할 게 있었어. 지은이 관련 법적 서류 정리, 수아 학교 문제, 오피스텔 계약 연장, 지은이 진료 예약, 박준혁 재판 대비 진술서 초안, 사소한 것들이었어.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나를 살게 했어.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였어. 5년 전에는 몰랐어. 너무 당연해서. 지은이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어. 초각으로. 순서 없이.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나한테 말했어.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식탁이 나왔어요. 흰색 식탁. 커피 2잔이 있었는데 누구랑 같이 마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그 흰 식탁은 분당 집 거실에 있던 거야. 지은이가 직접 고른 거. 2년 동안 매일 아침 우리가 같이 앉았던 곳.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그게 우리 집이라고. 내가 그 반대편에 앉았다고.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지은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였어. 내가 밀어넣으면 그건 지은이 기억이 아니잖아. 좋은 꿈이었어요. 지은이가 생각하다가 말했어.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 수아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 전학 수속이 복잡했어. 수아 서류상 주소가 없었어. 지은이가 5년 동안 주민등록을 숨겨왔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변호사를 선임했어. 지은이 법적 사망선고 취소부터 시작해서 수아 출생신고, 주민등록 정상화, 재산관계 정리까지 갈 길이 멀었어. 수아 첫 등교 날 아침이었어.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새 가방이었어. 내가 사줬어. 수아가 고르게 했어. 분홍색이 있었는데 수아는 짙은 파란색을 골랐어. 이유 없이 그냥. 현관에서 지은이가 수아 가방 끈을 조절해줬어. 내가 옆에 서 있었어. 수아가 출발하려다 뒤돌아서 나를 봤어. 아저씨도 가요? 나는 잠깐 멈췄어. 같이 가도 돼? 수아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문을 나갔어. 지은이랑 나는 잠깐 눈이 마주쳤어. 지은이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 근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옆에서 아침을 시작했어. 박준혁 재판은 길어질 거야. 공범이 더 있었어. 당시 소방 감식에 개입한 사람. 보험 처리를 빠르게 밀어붙인 브로커. 지은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 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어. 예전 강태우였으면 못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그냥 놔뒀겠지. 지금은 달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됐어. 아무도 그렇게 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어.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 예전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아니었어. 어젯밤 늦게 지은이가 부엌에 있었어.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 지은이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 나를 보더니 놀라지 않았어. 이제 익숙해진 거야. 잠이 안 와요? 응. 지은이가 컵을 하나 더 꺼내서 물을 따라줬어. 우리 둘이 식탁에 앉았어. 말없이. 잠깐 뒤에 지은이가 말했어. 있잖아요. 응. 아저씨가 나한테 뭔가 말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나는 컵을 내려놓고 지은이를 봤어.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물어볼게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지은이가 계속했어. 그때 되면 다 말해줄 거죠? 응. 다 말할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우리는 또 말없이 앉아 있었어.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 5년 전에도 그랬어.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지은이가. 그걸 지은이는 기억 못해도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 이 싸움이 끝나는 날. 박준혁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끌어내는 날. 지은이가 왜 죽은 척 해야 했는지, 5년 동안 누구를 피해 숨어 살았는지, 수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날. 나는 그날 지은이한테 말할 거야. 나야. 강태우야. 당신 남편이야. 기억이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그 말은 꼭 할 거야. 반드시.